옛날 옛적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물레방아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벅철벅 물살이 방아를 돌리고 방아는 쉼없이 곡식을 빻아냈지요. 그 소리만큼이나 묵묵하게 방아간을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 현옥이었습니다. 고운 얼굴과 달리 손은 거칠고 억셌으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방아간 하나로 꿋꿋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지요. 그런 현옥의 방아간에 어느 날 품팔이 총각 태연이 발을 들이밀게 되었습니다. 순박하고 우직하기 그지없는 태연은 고장난 방아를 손수 고쳐주며 자연스레 방아간에 머물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봄날 물살처럼 조용하고 따스한 정이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도 잠시였지요. 마을의 돈줄을 틀어준 최 영감이 빈 문서를 들이밀며 현옥의 방아간을 호시탐탐 빼앗으려 나섰고 두 사람의 앞길에는 거센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현옥은 과연 거센 세파를 이겨내고 방아간도 소중한 인연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아돌고 이슬이 풀잎마다 송알송알 맺힌 이른 새벽이었지요. 마을 어귀개울가에 자리한 방아간에서는 어김없이 철벅철벅 물레방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옥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방아간 문을 열었습니다. 거친 배적삼 소매를 걷어붙이고 곡식 자루를 번쩍 들어 올리는 손길에는 머뭇거림이 없었지요. 에휴, 또 하루가 시작이네. 현옥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방아 아래 보리를 쏟아부었습니다. 남편 없이 방아간을 이어온 지 어느덧 3년째였지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혼자 방아간을 어찌 꾸려가겠어. 금방 손 들고 팔아버리겠지. 허나 현옥은 그 말들을 등에 얹은 채 묵묵히 방아를 돌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말이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방아간을 찾아들었습니다. 방앗간댁, 오늘 보리 한 말만 부탁하네. 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현옥은 땀을 훔치며 방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단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방아간만큼은 끝내놓을 수 없었지요. 돌아가신 서방이 물려준 전부였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현옥이 지친 몸을 이끌고 방아간 한쪽에 기대어 숨을 고르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아간 어귀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머뭇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총각이었습니다. 허름한 무명 적삼의 집신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뒤범벅이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물 한 모금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현옥은 잠시 총각을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말씨는 반듯했지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현옥은 말없이 바가지에 우물물을 떠다 내밀었습니다. 총각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태연이라 하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품팔이를 하며 떠도는 신세이지요. 태연은 빈 바가지를 돌려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현옥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문득 시선이 방아간 한쪽 구석에 멈추었습니다. 방아채를 받치는 나무 기둥 하나가 반쯤 썩어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태연도 그것을 보았는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기둥 이대로 두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손을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뜻 낯선 사내를 방앗간 안으로 들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요. 허나 기울어진 기둥을 보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품삯은 넉넉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품삯은 바라지 않습니다. 밥 한 끼면 족합니다. 현옥은 태연의 눈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태연은 곧바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마을 어귀 산자락에서 단단한 나무를 골라 다듬기 시작했지요. 도끼질 한 번 한 번에 힘이 실렸고 나무 깎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현옥은 내심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방아를 돌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기둥은 말끔히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무게에는 끄떡없을 겁니다. 태연은 기둥을 한번 탁 치며 말했습니다. 현옥은 완성된 기둥을 찬찬히 살펴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재주가 여간이 아니네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 보니 몸으로 익힌 것들이지요. 별것 아닙니다. 태연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소탈하던지 현옥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을 잃고 3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웃음이었지요.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허나 태연은 게 눈 감추듯 뚝딱 비워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진수성찬이 없습니다. 현옥은 빈 그릇을 거두며 피식 웃었습니다. 진수성찬은 무슨 드실만 했으면 다행이지요. 태연이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그때였습니다. 방앗간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마을에서 돈줄을 쥐고 흔드는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방앗간 문을 발로 밀치듯 열고 들어섰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채 두 손을 등 뒤로 맞잡고 눈은 가늘게 찢어진 모습이 영락없이 탐욕스러운 족제비 한 마리 같았지요. 최영감의 시선이 태연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현옥에게로 옮겨왔습니다. 방앗간 댁 나왔네. 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인일로 이 늦은 시간에 오셨습니까? 영감님. 어인일이긴 다 알면서. 지난달 빌린 돈 말이야. 이자가 또 불었거든. 최영감은 품속에서 빳빳한 문서 하나를 꺼내 방앗간 바닥에 탁 던졌습니다. 현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을 잃고 방앗간을 이어가느라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린 것이 이리도 무겁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요. 영감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시간을 또 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번에도 못 갚으면 이 방앗간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문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최영감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방앗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제 것인 양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이 역겨웠지요. 태연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노인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아마 이 방앗간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임에는 틀림없어 보였지요. 현옥은 떨리는 손을 꼭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서방이 남긴 전부인 이 방앗간을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최영감이 돌아간 뒤 방앗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옥은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방앗간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태연이 고쳐준 바로 그 기둥이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네가 어떤 분이십니까?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옥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돈줄을 쥐고 흔드는 최영감이지요. 서방을 잃고 방앗간을 이어가느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는데 그 이후로 절이 제 발로 찾아와 이자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빌린 돈의 갑절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방아를 돌려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액수이지요. 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가며 방앗간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요. 관아에 고하면 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영감과 고을 원님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십니까? 고하러 갔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것은 저입니다.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옥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밤바람이 방앗간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철벅철벅 물레방아는 그때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지요. 현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방아가 멈추는 날이 곧 자신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연은 방앗간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현옥이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태연도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자연스러운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태연은 현옥보다 먼저 일어나 방앗간 주변을 살폈습니다. 물길이 막힌 곳을 뚫고 삐걱거리는 방아채를 손보고 지붕에서 비가 새는 자리에 짚을 덧댔지요. 현옥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을 때 방앗간은 간밤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했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현옥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때도 이리 살뜰히 방앗간을 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태연은 낮에는 방앗간 일을 거들고 밤에는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현옥은 그런 태연에게 매 끼니마다 밥을 내어주었지요. 어느 저녁 현옥이 밥상을 들고 나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연이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물레방아였습니다. 왜 저걸 보고 있습니까?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방아는 제자리를 지키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해 보여서요. 현옥은 태연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물레방아를 바라보았지요. 개울물 소리와 방아 소리가 어우러져 흘렀고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태연이 방앗간에 머문 지 어느덧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현옥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과부 방앗간에 웬 총각이 눌러앉았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굴러온 자인지도 모르는데. 현옥은 못 들은 척 방아를 돌렸습니다. 허나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현옥은 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슬슬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개울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채웠지요. 방앗간 댁이 그리 원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영감이 다시 찾아왔을 때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최영감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때 현옥 혼자서는 버텨내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현옥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만 더 있다 가세요.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달빛 아래 물레방 안은 그날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찬 밤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최 영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좋은 머슴 둘을 양옆에 거느리고 방앗간 문을 활짝 젖혀 열었지요. 현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영감을 마주했습니다. 기한이 지났네. 이제 이 방앗간은 내 것이야. 영감님, 아직 사흘이 남았습니다. 사흘이 남았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어차피 갚지 못할 돈이잖아. 최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머슴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머슴들이 슬금슬금 방앗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현옥은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못 비킵니다, 영감님. 현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연이 천천히 최 영감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잠깐 그 문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 영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총각이 뭔데 나서는 건가? 문서를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허름한 무명 적삼 차림이었지만 말씨와 눈빛은 여느 품파리와 달랐지요. 최 영감은 모시기는 척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연은 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입꼬리에 옅은 웃음을 띠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님, 이 이자가 원금의 갑절이 넘습니다. 조선 법도에서 이자는 원금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문서는 처음부터 법도에 어긋난 것입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최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슴들도 멈칫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지요. 현옥은 숨을 죽인 채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총각이 어디서 굴러왔기에 법도 타령인가? 내가 뭘 안다고. 소인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습니다. 대전통편의 이자 한도가 명시되어 있음을 영감님도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요. 태연은 문서를 최 영감 앞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것을 낚아채며 눈을 부라렸지요. 글자 몇 자 안다고 잘난 척인가? 이 마을 원님이 누구 편인지 알고 나서는 건가? 원님이 어느 편이든 법도는 법도입니다. 이 문서를 들고 관아에 가면 영감님이 더 곤란해지실 겁니다. 최 영감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연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왔건만 이런 총각이 방앗 안에 붙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머슴들은 이미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최 영감은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머슴들을 데리고 방앗 안을 나섰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앗 안에는 다시 물레방아 소리만이 남았지요. 현옥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태연을 돌아보았지요. 도령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태연은 멋쩍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글 좀 읽은 떠돌이지요. 그날 밤 현옥은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영감이 물러갔다고는 하나 두고 보자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저리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현옥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방앗 안으로 찾아왔지요. 낯빛이 어두웠습니다. 방앗간댁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인 일이십니까? 최 영감이 고을 원님께 말을 넣은 모양이요. 저 총각이 방앗 안에 눌러앉아 행패를 부렸다고 거짓 고변을 올렸다 하더군요. 현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장을 바라보았지요.
거짓 고변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원님이 포조를 보내겠다 했으니 어서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방앗간 댁도 괜한 일에 엮이지 말고요. 이장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옥은 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연으로 인해 방앗간을 지켰건만 이제 태연이 그 방앗간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지요. 현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서 떠나세요. 저 때문에 봉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포졸이 오면 어쩌려고요? 태연은 현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앗간 댁 혼자 이 방앗간을 지키게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현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이튿날 아침 포졸 셋이 방앗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앗간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현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포졸들은 현옥을 밀치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서더니 태연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지요. 내가 이 방앗간에서 행패를 부린 자냐? 원님 명으로 잡아들이러 왔다. 행패를 부린 일이 없습니다. 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현옥 낭자, 걱정 마십시오. 태연은 끌려가면서도 현옥을 돌아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현옥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지요.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앗간에는 철벅철벅 물레방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현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먹을 꼭 쥐었지요. 저 방아가 멈추지 않듯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옥은 서둘러 방앗간을 나섰습니다. 태연이 말해준 대전통편의 이자 한도 조항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최 영감의 문서가 처음부터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옥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훈장 어른의 서당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를 찾아 문서의 부당함을 글로 써달라 부탁하기 위해서였지요. 발이 닳도록 뛰었지만 두 다리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훈장 어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현옥이 숨을 헐떡이며 서당 문을 두드리자 훈장 어른은 찬찬히 현옥을 맞아들였지요. 현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훈장 어른은 최 영감의 문서를 건네받아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지요. 이자가 원금의 갑절이 넘으니 이는 명백히 법도에 어긋난 것이요. 대전통편에 이자는 원금을 한도로 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하옵니다, 어르신. 이것을 글로 써주시면 관아에 들고 가겠습니다. 훈장 어른은 잠시 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러 왔다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요. 최 영감이 고을 원님과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관아에 가겠다는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도가 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훈장 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지요. 붓을 들어 힘있게 써내려가는 글씨에는 오랜 세월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서찰을 들고 가시오.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원님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오. 현옥은 두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며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서당을 나서는 현옥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현옥이 관아 앞에 섰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훈장 어른의 서찰을 품에 꼭 안은 채
현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문 안에 태연이 갇혀 있었지요. 거기 누구냐? 문지기 포졸이 현옥을 가로막았습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현옥이라 하옵니다. 원님께 억울한 사정을 고하러 왔습니다. 원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드리면 될 것입니다. 현옥이 훈장 어른의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포졸은 서찰을 받아들고 눈을 굴리다 이내 안으로 사라졌지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옥은 동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원님은 나이가 지긋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과부가 관아까지 찾아오다니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최 영감의 고변이 이미 접수되었다. 내 방앗간에 머물던 자가 행패를 부렸다 하지 않았느냐. 원님,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옵니다. 그 총각은 고장난 방아를 고쳐주고 묵묵히 이를 도운 것이 전부이옵니다. 오히려 최 영감이 법도에 어긋난 고리대금 문서로 소인의 방앗간을 빼앗으려 한 것이 사실이옵니다. 현옥은 최 영감의 문서와 훈장 어른의 서찰을 함께 원님 앞에 올렸습니다. 원님은 두 문서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지요. 동원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님은 두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의 이자가 원금에 갑절이 넘는다는 것은 나도 보면 안다. 허나 최 영감은 이 마을에서 오래 신망을 쌓아온 인물이다. 과부 하나의 말만으로 그의 고변을 뒤집기는 어렵다. 현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원님, 법도는 신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옵니다. 문서에 적힌 이자가 법도를 어겼다면 그것은 어긴 것이옵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과부가 일이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 하나가 급히 안으로 들어서며 아뢰었지요. 원님,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뭐라고?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관아 앞에는 마을 안악들과 농부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지요. 이장도 보였고 훈장 어른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최 영감한테 당한 것이 어디 방앗간 댁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장이 관아 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최 영감에게 당한 사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원님의 얼굴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동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관아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억울함이 역력했지요. 원님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고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차례로 말하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영감에게 논을 빼앗긴 농부, 집을 저당 잡힌 노인, 딸을 몸종으로 보내야 했던 아나까지 저마다 사정이 달랐지만 뿌리는 하나였지요. 모두 최 영감의 고리대금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원님은 굳은 표정으로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과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못 본 척하기는 어려웠지요. 훈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소인이 이 마을에서 글을 가르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법도가 바로 서야 마을이 바로 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최 영감의 문서가 대전 통편에 어긋난다는 것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옵니다. 동원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님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포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리고 최 영감도 당장 불러들여라. 현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잠시 후 태연이 포졸들의 안내를 받아 동원 마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룻밤을 옥에서 보낸 탓에 얼굴이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지요. 태연은 동원 마당에 들어서다 현옥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현옥도 태연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눈빛으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윽고 최 영감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늘어선 가운데 불려나온 것이 체면이 깎이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원님이 최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 이 문서를 보시오. 이자가 원금의 갑절을 훌쩍 넘는데 이것이 법도에 맞다고 생각하시오. 그것은 서로 합의한 것이오. 도장까지 찍었으니 문제가 없소. 합의라 하더라도 법도를 어긴 문서는 무효요. 대전 통편에 명시된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테지요. 최 영감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쏠리자 그 기세 좋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최 영감의 문서는 법도에 어긋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무효로 한다. 방아간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도 낱낱이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겠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원 마당을 나서는 현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현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방앗간 댁이 대단하오. 과부 혼자 관아까지 찾아가다니. 이제 마음 놓고 살아보시오. 현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허나 마음 한구석에는 태연이 걸렸지요. 돌아보니 태연은 마당 한켠에 홀로 서서 마을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옥이 천천히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령이 없었다면 이 일을 어찌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인이 한 일이 별것 있습니까? 방앗간 댁 혼자 관아까지 찾아가셨는데 오히려 제가 부끄럽지요. 태연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현옥은 그 웃음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도령,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처음 방앗간에 왔을 때부터 그를 아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품팔이 총각이라 하셨지만 말씨며 눈빛이 여느 사람과 달랐지요. 어떤 분이십니까? 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집안이 기울어 떠돌이 신세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품팔이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연은 대답 대신 현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곳보다 지금 이 자리가 더 따스하게 느껴진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방앗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노을이 개울물 위에 붉게 번졌지요. 철벅철벅 물레방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태연은 방앗간 처마 기둥에 등을 기대고 흘러가는 개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예전처럼 방아를 돌리며 살아가겠지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요? 현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물음이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개울물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참이 지나 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이 방학 안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현옥은 고개를 돌려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돌아갈 곳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신세이옵니다. 허나 이 방학 안에는 머물고 싶은 이유가 생겼습니다. 현옥의 가슴이 천천히 두근거렸습니다. 서방을 잃고 3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 동안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현옥은 시선을 개울물로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학한 일이 고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압니다. 밥상이 늘 소박하다는 것도요. 압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태연은 처음으로 현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방앗간이 돌아가는 한 괜찮습니다. 달빛이 개울물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물레방아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쉬지 않고 돌아갔지요. 태연이 방앗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잠을 자던 태연은 방앗 안 한켠에 작은 방을 얻었지요. 현옥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딱히 이유를 달지도 않았고 태연도 굳이 묻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과부 방앗 안에 수상한 총각이 눌러앉았다 수군거렸지만 관아에서의 일이 마을에 퍼진 뒤로는 분위기가 사문 달라졌지요. 방앗간 댁 옆에 듬직한 사람이 붙었으니 이제 걱정이 없겠네. 최영감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다니 속이 다 시원하구먼. 현옥은 그 말들을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림이 귀에 거슬렸는데 이제는 같은 사람들의 말이 이리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연이 물레방아 옆에서 무언가를 손보고 있었지요. 현옥이 다가가 보니 방아채 끝에 새 나무를 덧대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가 낡았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면 탈이 날 것 같아서요. 미리 손을 봐두는 것이 낫습니다. 현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때도 이리 꼼꼼히 방앗간을 살핀 적이 없었지요. 현옥은 말없이 태연의 옆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지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개울물 소리와 방아 소리가 두 사람을 대신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옥이 방앗간 문을 닫으려다 문득 개울가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태연이 물레방아 옆에 홀로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노을빛이 태연의 어깨 위에 붉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옥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방앗간 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지요. 귀끝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개울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군요. 별소리가 아닙니다. 태연이 천천히 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방앗간에 발을 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방앗간 댁은 단 한 번도 이 방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감 앞에서도 관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곁에서 보며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이 방앗간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니, 방앗간 댁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요. 현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았지요. 나 같은 과부 곁에 있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물레방아는 물살이 거세도 제자리를 돌지 않습니까? 소인도 그리하겠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철벅철벅 물레방아는 그날도 쉬지 않고 돌아갔지요.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레방아 간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해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센 물살에도 멈추지 않는 물레방아처럼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제 몫의 행복을 찾게 되는 법이지요.